1762년 윤호월 13일 창경궁 뒷뜰에 자리한 뒤주 앞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궁궐 마당을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의 등골에는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영조 38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살 어린 세손 이사는 멀찌감치 떨어진 행각 처마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모 박씨의 치맛자락을 움켜쥔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는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뒤주에 가두라는 그 한마디가 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정신착란과 광증으로 궁녀들을 살해하고 궁궐 안팎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통받았는지를. 할아버지 영조의 가혹한 훈육과 끝없는 질책 속에서 아버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자 책봉 이후 대리청정을 허락받지 못한 채 아버지는 20년 넘게 왕세자라는 허울뿐인 지위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어린 이산의 영혼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자 그 신음소리조차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궁궐의 대신들은 뒤주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영수 홍인환과 정후겸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뒤주를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세자의 죽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요악이었을 뿐입니다. 윤호월 21일 여드레 만에 뒤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신하들의 방조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영조실록은 이 사건을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지만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해였으며 계획된 제거였다는 것을. 이사는 그날 밤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감정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외조모 해경궁 홍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산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손 들으시옵소서. 해경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세손께서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범마마의 한을 푸는 길이옵니다. 절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마시옵소서. 미소를 지으시고 순종하시옵소서.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하지만 이산의 운명은 그날부터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명목으로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산에게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고 역사 속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영조실록 42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는다. 11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2번 잃었습니다. 한 번은 죽음으로 또 한 번은 기록의 말살로. 궁궐 내에서 이산의 위치는 위태로웠습니다.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만약 이산이 왕이 된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자신들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홍인환은 수시로 영조에게 세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상소를 올렸고 정후겸은 은밀히 다른 왕족을 왕위 계승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는 낮에는 경희궁 숭문당에서 대학과 중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스승들 앞에서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는 조리 있게 대답했고 경전을 외울 때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총명함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손자의 눈빛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이사는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는 것은 유교 경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자 병법과 육도 삼약을 탐독했고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특히 중국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일대기는 그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무문의 변을 통해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룬 태종의 모습에서 이사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1764년 이산이 13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암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밤 세손궁에 정체불명의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호위 무관이 발견하여 자객을 제압했지만 이사는 그날 밤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조가 이 사건에 대해 세손의 경호가 허술했다며 호위 무관만 벌하고 배후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사는 그날 밤 자객이 떨어뜨린 칼을 주워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칼날에는 달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침상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칼로 자신을 지켜야 할 날이 올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세손께서는 낮에는 경전을 읽으시되 밤에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던지 이 어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실제로 한중록의 여러 대목에서 해경궁은 이산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영조는 임종 직전 이산의 손을 잡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산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남아라.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라. 그것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이산의 주변에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즉위식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일각에서는 무력으로 즉위를 막자는 과격한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유언이라는 명분과 이미 세손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이산의 정통성을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25의 젊은 나이로 이산은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정조라는 묘호를 받게 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정조는 신하들의 축하를 받으며 옥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절을 올리는 신하들 중 누가 자신의 편이고 누가 적인지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즉위 교서를 작성하는 밤 정조는 붓을 들고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교서가 자신의 재위 전체를 결정할 것임을, 순종적인 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칼을 빼들 것인가. 창밖으로는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궁궐의 기와 지붕이 달빛 아래 검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4년 전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마마, 이제 아들이 반드시 아버마마의 한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개혁하여 아버마마가 꿈꾸셨던 조선을 만들겠습니다. 정조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탄생한 군주의 맹세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개혁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끊임없는 암살의 위협과 권력의 음모로 가득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궁궐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미 새로운 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즉위한 지 불과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조는 창덕궁 선정전에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즉위교서를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신하들은 새 왕이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 그 첫 신호탄을 듣기 위해 전각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영수 홍국영의 삼촌 홍인하는 다른 중신들과 함께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왕이 할아버지 영조의 노선을 따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우겸, 김상철 등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 역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세손 시절 이사는 그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반항의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조가 지난밤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를. 해경궁 홍씨는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하, 제발 참으시옵소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옵소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14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아버마마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오전 4시, 오전 9시-11시 정조가 선정전에 나타났습니다. 용포를 입은 젊은 왕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지가 교서를 펼쳤고 정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정전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홍인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정우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남인과 소론 계열의 신하들은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교서를 낭독했습니다. 과인의 아버지 사도세자께서는 뜻을 펴지 못하시고 승하하셨다. 이제 과인이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개혁하고자 한다. 정조실록 즉위년 3월 10일 조에는 이 역사적 순간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현장의 긴장감은 기록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교서 낭독이 끝나자 노론 벽파 신하들은 즉시 항의에 나섰습니다. 홍인한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선왕께서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후사로 정하셨습니다. 사도세자를 언급하시는 것은 선왕의 뜻을 어기는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왕께서 그리하신 것은 과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과인은 왕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젊은 왕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조정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노론 벽파는 물러서지 않았고 정조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홍인한과 정우겸은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 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역적이 될 것이다. 음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776년 5월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에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유역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홍인한과 정우겸이 주도한 역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5월 23일 밤 정조는 경희궁 집경당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조의 호위를 맡고 있던 무신 구선복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급히 피하셔야 합니다. 자객들이 궁궐담을 넘어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선복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책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최소 10여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하, 서둘러야 합니다. 정조는 비밀 통로를 통해 대조전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통로는 세손 시절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대조전에 도착한 정조는 즉시 금군을 소집했고 자객들은 궁궐 안에서 포위되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자객 3명이 생포되었고 나머지는 도주하거나 자결했습니다. 생포된 자객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과 연결된 무사들이었으며 그들의 배후에는 홍인안과 정우겸이 있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5월 23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적 홍인안 등이 모역을 꾀하다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홍인안을 처형하면 노론 전체와 정면 충돌하게 되고 그렇다고 용서하면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홍인안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역모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덕궁 주암루에 홀로 앉아 한강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임 승지 홍국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홍국영은 아이러니하게도 홍인안의 조카였지만 정조의 개혁에 적극 동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국영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정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홍국영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번에 물러서시면 앞으로 전하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역적은 반드시 처단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가 신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인안은 사약을 받았고 정우겸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노론 벽파 신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궁궐 밖에서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조는 2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친위 부대 장용령의 창설이었습니다. 1777년 6월 정조는 규장각 직속으로 장용령을 설치했습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장용령은 초기에 수백 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확대되어 나중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정예 부대가 되었습니다. 장용령의 설치는 단순히 왕실 경호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은 모두 노론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군사력이 필요했고 장용령은 바로 그 해답이었습니다. 장용령의 장교들은 신분과 당색을 초월하여 능력으로만 선발되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 훈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에는 창덕궁 후원에서 활쏘기와 무예 훈련을 실시했고 왕 자신도 말을 타고 병사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우려했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무예를 익히지 않고서 어찌 병사들에게 목숨을 걸라 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규장각의 확대 개편이었습니다. 1776년 3월 즉위 직후 설치된 규장각은 표면적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곳을 자신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두뇌 집단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등 이른바 사가시인으로 불리던 서울 출신 학자들을 과감히 기용했습니다. 이들은 신분의 제약 때문에 그동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지만
정조의 파격적인 등용으로 조정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등용은 상징적이었습니다. 1783년 알성시에 급제한 정약용은 남인 출신에다 서학천주교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노론의 극심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의 탁월한 학식과 개혁적 사고를 높이 평가하여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했습니다. 정조와 신하들 사이에는 어찰이라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어찰은 왕이 직접 쓴 비밀 서신으로 정식 명령이나 조서와는 달리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지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조 어찰첩에는 수백 통의 어찰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정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정국을 운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의정 채제공에게 보낸 어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은 조정에서 나의 뜻을 천천히 펼치되 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물은 급하게 흐르면 돌에 부딪혀 부서지지만 천천히 흐르면 바위도 뚫는 법이다. 정조는 개혁을 원했지만 동시에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어찰을 썼습니다. 장용령 대장에게 보낸 비밀 어찰에는 궁궐 경비를 더욱 강화하라. 특히 밤 삼경자정 전후에는 담장 주변을 순찰하는 병력을 2배로 늘리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 정조는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1778년 가을 정조는 홀로 경희궁 숭정전 뒤편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즉위교서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그날부터 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암살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궁궐 우물에 독이 든 적도 있었고 어느 날 밤에는 전각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져 정조가 지나가던 자리를 정확히 강타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조는 직감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화를 면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은 명백했습니다. 정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마마 아들이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2개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낮의 개혁 군주와 밤의 생존 투사, 그 이중 생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멀리 궁궐 담장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조는 일어서서 장용령 병사들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1779년 봄 정조는 창덕궁 주암로에서 한 통의 상소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영수 김종수가 올린 상소였습니다. 전하께서 남인과 소론, 심지어 서울 출신까지 과도하게 등용하시는 것은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신분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정조는 상소문을 천천히 접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탕평책, 그가 즉위 이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붕당의 벽을 허물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이 원칙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300년 조선 권력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정조실록 3년 2월 15일 조에는 정조의 교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인재를 쓸 뿐이다. 노론이든 남인이든 소론이든 북인이든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할 수 있다면 등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선언 뒤에는 치밀한 권력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조가 탕평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론 일당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론 벽파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면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남인과 소론을 끌어들여 노론을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정조의 마키아벨리적 탕평책이었습니다. 1780년 여름 정조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남인의 영수 최재공을 우의정에 임명한 것입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재공은 사도세자의 죽음 당시 세손 이산을 보호했던 인물로 노론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론 신하들은 집단으로 반발했고 대사원 이복원은 최재공은 살인의 공론을 거스른 인물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조는 경희궁 숭정전에서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날 정조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경들은 살인의 공론을 말하는가? 그 공론이란 것이 과연 천하의 공론인가 아니면 한 당파의 사론인가? 정조의 질문에 전각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왕들께서도 탕평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한 당파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 과인은 진정한 탕평을 실현하고자 한다. 최재공이 능력이 있다면 등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밤이 되면 최재공에게 비밀 어찰을 보냈습니다. 최재공유집에 수록된 어찰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은 조정에서 과인의 뜻을 실현하되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 말라. 노론의 반발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조의 어찰에는 이중적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공정한 탕평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재공에게 이렇게도 썼습니다. 경은 남인의 영수이지만 과인의 신하이기도 하다. 남인의 이익이 아니라 과인의 개혁을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경이 살아남는 길이다. 정조의 인재 등용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서울 출신 학자들의 대거 발탁이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등은 모두 양반의 서자나 첩의 자식으로 당시 법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조차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1779년 서울 허통월 정책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781년 가을 정조는 이덕무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서관은 규장각 장서를 관리하는 낮은 직위였지만 이덕무에게는 생애 첫 관직이었습니다. 40평생을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살았던 이덕무는 임명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청장관전서에서 이덕무는 평생의 한이 풀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노론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대사관 이성원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서얼은 타고난 신분이 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은 반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조는 이 상소를 읽고 분노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정조는 경연에서 대답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가렸으되 그 출신을 묻지 말라고 하셨다. 서얼이라 해서 능력이 없는가? 이덕무의 학문은 어느 노론 대신보다 뛰어나다. 과인은 능력으로 사람을 쓸 뿐이다. 하지만 그날 밤 정조는 홍국영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이성원의 동향을 살펴라. 그의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누구와 서신을 주고받는지 파악하라. 정조의 정보망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규장각은 표면적으로는 학술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비밀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규장각 관원들은 조정 대신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당파 간의 밀약을 감시하며 민간의 여론을 수집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이 정보들을 종합하여 다음 날의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1782년 정조는 가장 치밀한 정치 공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영의정 김상철을 제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김상철은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조 시대부터 중용된 원로 대신이었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김상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측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먼저 김상철의 사위인 이복원을 좌천시켰고 그의 신복인 이기경을 지방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김상철이 추천한 관리들의 비리를 하나씩 적발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김상철은 고립무원 상태가 되었고 1783년 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조는 김상철의 사직서를 받고 영의정 심한지에게 어차를 보냈습니다. 김상철이 물러났다. 이제 우리의 길이 조금 더 열렸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노론 벽파는 여전히 강력하며 그들은 반드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심한지유고에 보존된 이 어찰은 정조의 냉철한 정치 감각을 보여줍니다. 심한지는 정조의 가장 신뢰하는 대신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역시 원래는 노론 출신이었습니다. 정조가 심한지를 택한 이유는 그가 노론 내에서도 온건파였고 탕평책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심한지와 수십 통의 어찰을 주고받으며 전국을 조율했습니다. 어찰의 내용은 때로는 정치적 지시였고 때로는 개인적 고민이었습니다. 1784년 어느 겨울밤 정조는 심한지에게 이런 어찰을 보냈습니다. 요즘 과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아버지께서 뒤주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꿈이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경은 과인이 과연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심한지의 답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하 서두르지 마시옵소서. 물은 천천히 흘러도 바위를 뚫습니다. 전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만으로도 선왕께서는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1785년 정조는 더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남인 출신 정약용을 사간원 정원에 임명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당시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관리였지만 정조는 그의 천재성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의 조예가 깊었고 특히 토목과 건축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불러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비공식적이었고 기록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신문집에는 그날의 감격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나를 알아주셨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랴. 정조는 정약용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의 설계를 맡긴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화성 건설이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정조는 이미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인은 수원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백성이 평안히 살고 학문이 융성하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요새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경이 그 꿈을 실현해 줄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화성 설계에 몰두했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조선의 전통 건축을 융합한 혁신적인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탕평책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론 벽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남인 내부에서도 왕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소로는 결국 남인만 득세하고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불평했습니다. 정조는 모든 당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86년 가을 정조는 창경궁 통명전에서 홀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조선 8도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붉은 생먹으로 수원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곳이 그의 개혁의 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생먹으로 서울 내 노론 대신들의 저택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적들의 위치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의 담장이 검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탕평이라. 결국 나는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조선의 개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붓을 들고 어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제공에게, 심한지에게, 정약용에게 보낼 비밀 서신들이었습니다. 밤의 왕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쟁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789년 정월 초하루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에서 신년 할애를 받으며 한 가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은 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양주 배봉산 아래 초라한 묘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은묘라는 이름으로 역적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세자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말입니다. 정조실록 13년 정월 15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당을 찾아 아버지를 편히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효심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수원은 한양에서 남쪽으로 120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정조는 그해 봄 직접 수원 일대를 답사했습니다. 3월 11일 정조는 말을 타고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수행한 신하는 채제공과 정약용, 그리고 장용령 호위 병력 200여 명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전하께서 직접 행차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며 만류했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수원 화산에 도착한 정조는 말에서 내려 언덕을 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버들가지가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한참을 언덕 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한양이 아득히 보였고 남쪽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용인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인천과 강화도로 향하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정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채제공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이곳이 선왕의 묘로 적합하다고 보시옵니까?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지리로 보아도 명당이고 전략적으로도 완벽한 위치다. 이곳에 아버마마를 모시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채제공과 정약용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은 단순히 아버지의 능을 모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론 세력이 장악한 한양을 견제할 제2의 수도, 개혁 세력의 독립적 기반, 그리고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1789년 윤유월 17일 사도세자의 묘 이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양주 배봉산에서 관을 옮겨올 때 정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임금이 통곡하며 곡을 하니 좌우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눈물 뒤에는 또 다른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원의 임시로 마련된 행궁에서 정조는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다산, 이제 경에게 진짜 임무를 주겠다. 이곳 수원에 성곽을 쌓아라. 단순한 읍성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군사를 주둔시킬 수 있고 10만 백성이 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을 설계하라. 정약용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약용의 화성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고공기와 무비지를 참고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온 서양 축성술도 연구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전례 없는 성곽을 구상한 것입니다. 1790년 정월 정조는 조정의 화성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사관 윤행임이 즉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수원은 한양에서 너무 멀어 방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막대한 국고를 들여 새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노론 신하 여러 명이 동조했습니다. 정조는 경연에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화성을 쌓는 것은 아버지를 모신 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불효한 일인가? 더구나 화성 건설에는 백성을 강제로 징발하지 않고 품삯을 주어 고용할 것이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곽 공사에는 백성들이 부역으로 동원되었지만 정조는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 건설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이 의궤에는 건설 계획부터 인력 동원, 자재 조달, 예산 집행, 완공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건비 지급 명세입니다. 석공, 목수, 미장이, 자벽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92년 2월 화성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매달 최소 한 번은 수원을 방문하여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조실록 16년 3월 5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화성 공사장을 시찰하고 일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정조는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화성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거중기의 사용이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기중기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에 따르면 거중기를 사용하니 50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1793년 가을 화성의 주요 성곽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9월 15일 화성 행궁에서 장용령 외영부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장용령은 원래 한양에만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제 수원에도 별도의 부대를 두게 된 것입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화성 장용령 외영은 1000명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3000명으로 증강되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했습니다. 10월 초 화성 연무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정조는 말을 타고 훈련장에 나타났고 병사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졸들이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다. 이곳 화성은 과인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다. 경들은 과인의 개혁을 지키는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다. 정조의 연설 후 활쏘기, 창술, 검술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격구 시범을 보였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 중심을 맞췄고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에는 임금의 무예가 뛰어나 신하들이 모두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화성 건설은 단순히 군사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성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794년 정조는 화성 내에 시전 행랑을 건설하여 상인들을 유치했습니다. 한양의 시전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며 화성으로 이주를 권유했고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정조는 채제공에게 어차를 보냈습니다. 화성은 단순히 성곽이 아니다. 그곳은 과인이 꿈꾸는 이상 국가의 모형이다.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고 백성이 평안히 살며 학문이 융성하고 상업이 번창하는 곳. 만약 한양에서 과인의 개혁이 좌절된다면 과인은 화성으로 갈 것이다.
1795년 유니월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화성 행차를 대대적으로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행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노론 세력에게 정조의 힘을 과시하고 화성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정치적 이벤트였습니다. 원행을 묘정리의궤는 이 행차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니월 9일 정조는 1800명의 수행원과 함께 창덕궁을 출발했습니다.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앞에는 장용령 병사 600명이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행진했고 가운데는 해경궁이 탄 가마가 있었으며 뒤에는 문무백관이 따랐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길거리에 늘어서서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수원에 도착한 정조는 먼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혈룡원을 참배했습니다. 정조는 능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마마, 이제 아버마마께서는 명당에 편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마마를 지킬 성을 쌓았습니다. 저 성곽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함부로 아버마마를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니월 11일 화성 봉수당에서 해경궁의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앞에서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과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마마마의 은덕 덕분입니다. 해경궁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날의 감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손 시절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생각했건만 이제 왕이 되어 이토록 융성한 성을 쌓으니 꿈만 같았다. 회가변이 끝난 후 정조는 화성 연무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관람했습니다. 3,000명의 장용령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포 사격 시범도 있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조의 군사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정조는 화성 성곽 위를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석양빛이 성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북쪽 한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에 자신의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성이라는 든든한 요새가 있었고 장용령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1796년 화성 건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총 2년 9개월이 걸렸고 투입된 예산은 87만 냥이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에 따르면 연 인원 70만 명이 동원되었지만 단 한 명도 강제부역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품삯을 받고 일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공된 화성은 둘레 5.7km, 총 48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곽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주요 문이 있었고 5개의 포루, 4개의 강루, 2개의 장대, 그리고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수문까지 완벽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장대는 정조가 직접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그곳에서는 수원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1797년 가을 정조는 혼자 화성 서장대에 올랐습니다. 해질녘이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조는 성곽을 따라 순찰하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마마, 이제 아들에게는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성은 완성되었고 군대는 강해졌으며 개혁의 기반은 다져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화성이 그의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미완의 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1800년 정월 경희궁 회상전에서 정조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49살이 된 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24년간의 왕위 생활은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진시켰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내의원 어의 심상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조는 약그릇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 종기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전하. 종기였습니다. 정조의 등과 허벅지에는 여러 개의 종기가 생겨 있었고 잘 낫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조의 건강은 1799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조실록 23년 기록들을 보면 임금께서 편찮으시다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통, 복통,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병을 숨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적들이 다시 움직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정조는 창덕궁 주합루에서 채제공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채제공은 칠순을 넘긴 노신이었지만 여전히 정조의 가장 신뢰하는 대신이었습니다. 영의정, 과인이 요즘 이상한 꿈을 꾸오. 정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옵니까, 전하? 채제공이 물었습니다. 아버마마께서 뒤주 속에서 나오시는 꿈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인도 그 뒤주 속으로 들어가고 있더이다. 정조의 말에 채제공은 깜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불길한 말씀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옵니다. 정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인이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버지의 명예 회복, 신분제 개혁, 상업 진흥, 백성의 삶 개선. 과연 이 중 무엇을 제대로 이루었는가? 채제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아직 반쪽이었습니다. 노론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신분제는 조금 흔들렸을 뿐 무너지지 않았으며 백성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3월 정조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등의 종기가 점점 커져서 옷을 입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이들은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1800년 3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고열로 괴로워하신다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궁궐 안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더라. 어쩌면 올해를 넘기지 못하실지도 모른다. 노론 벽파 대신들은 은밀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처소인 경춘전에 홍봉안의 아들들과 심한지를 제외한 노론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전하께서 승하시면 세자가 즉위할 것이요. 하지만 세자는 아직 어리다. 홍낙임이 말했습니다. 세자 순조는 불과 10살이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해야 할 것이요. 대왕 대비마마께서 나서셔야 한다. 김관주가 거들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데 찬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정조는 늘 눈의 가시였습니다. 4월 정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원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 정조는 가마를 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마른 나무처럼 여위어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신하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먼저 아버지의 능인 현룡원을 찾았습니다. 능 앞에 엎드린 정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마마, 아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아버마마의 한을 완전히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조의 통곡 소리는 능을 지키는 수호군들의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조는 화성 행궁 낙남원에서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정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왕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사나 경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하십시오, 전하. 정약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인이 만약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경은 이 화성을 지켜다오. 그리고 과인이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을 언젠가 누군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다오. 정조는 정약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정약용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은 안다. 과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5월로 접어들자 정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종기에서 고름이 나왔고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이들은 갖은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조실록 24년 5월 기록에는 내의원에서 약을 올렸으나 차도가 없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먹는 음식과 약에서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상궁 박씨는 나중에 어느 날 밤 전하께 올리는 약에서 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음식이나 약에 독을 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6월 초 정조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희궁 회상전은 온통 약 냄새로 가득했고 어이들이 밤낮으로 왕을 돌보았습니다. 정조는 혼미한 상태에서도 가끔 정신을 차리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6월 20일 정조는 채제공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영의정, 세자를 부탁하오. 세자는 아직 어리고 노론들이 틀림없이 움직일 것이오. 경은 끝까지 세자를 지켜주시오. 채제공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반드시 세자를 보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6월 27일 밤 정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세자 순조가 아버지의 침상 곁으로 불려왔습니다. 10살 소녀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정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조야, 아비가 미안하구나.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남기는구나. 정조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아비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아니면 내 다음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정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묘시 새벽 5-7시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경희궁 회상전에서 승하했습니다. 향년 49세였습니다. 정조실록 24년 6월 28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회상전에서 승하하시니 제위 24년이요 수는 49세였다. 궁궐에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기절했고 신하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채제공은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주상 전하, 어찌 이토록 빨리 가시옵니까? 나라를 어찌하라고. 정약용은 화성에서 소식을 듣고 혈룡원으로 달려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경춘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침착하게 노론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자가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법도다. 내가 나설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권력은 다시 그들의 손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종기가 악화되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겨우 49 나이에 그것도 개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죽은 것이 과연 자연사일까? 한중록에서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금께서 승하하신 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종기가 갑자기 악화된 것도 그렇고 어이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도 그렇다. 혹시 누군가. 하지만 이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의심이다. 실제로 정조 독살설은 200년이 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정조의 음식이나 약에 독을 탔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나 정조실록에도 독살을 암시하는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을 뿐입니다. 7월 정조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관은 화성 현룡원 옆 건능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 곁에서 영원히 쉬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 날 한양에서 수원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곡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진 임금님이 가신다. 백성들의 통곡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그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 아래 노론 벽파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채제공은 정승 자리에서 쫓겨났고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관리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장용령은 해체되었고 화성은 그저 지방읍성으로 격하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정조시대의 개혁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했습니다. 이덕무, 박제가 등 서울 출신 학자들도 모두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며 정조의 개혁 사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모든 책에는 정조에 대한 그리움과 미완으로 끝난 개혁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1805년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들 정조는 위대한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갔다.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오래 두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모자의 운명이었나 보다. 정조 사후 조선은 세도 정치의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삼정의 문란으로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조가 막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일시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이미 조선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1910년 결국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1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1세기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곽을 걷는 관광객들은 이곳이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한 위대한 왕의 꿈이 담긴 곳임을 압니다. 서장대에 올라 한양 방향을 바라보면 200년 전 그 자리에서 야망과 이상을 품고 서 있었던 정조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합니다. 정조는 실패한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일까요? 그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인재 등용, 백성을 위한 정치, 실용을 중시하는 학문. 이 모든 것들은 후대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정조의 무덤 건능 앞에는 그가 직접 쓴 비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생전에도 죽어서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24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 해가 화성 성곽에 걸려 있습니다. 석양빛이 성벽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 한양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정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과인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누군가 이어받을 것이다. 미완의 레퀴엠은 그렇게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